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 2020년 손해사증사 1차 과정 보험계약법을 맡은 김석주입니다. 오늘은 2019년 손해사증사 1차 기출문제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약관의 내용은 개별적인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문헌에 따라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거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을 하였다면 그 개별약정이 보통약관에 우선한다.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입니다.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서로 두 가지 대립되어 있다 그러면 특별약관이 보통약관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험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한다. 그야말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더라도 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야말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인데 약관은 보험자가 만듭니다. 계약자가 만든 게 아니라 보험자가 만들다 보니까 약관 작업에 계약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약관에 다의적으로 해석된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의적 해석의 요건이 하나 있고 뜻이 명확하지 않다. 약관이 보험자한테 유리할지 계약자한테 유리할지 잘 모르는 애매모호할 때에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게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입니다. 결국은 개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부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야 되고 뜻이 불명확해야만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 지문에 보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는 게 동종 제한 해석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약관에 보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즉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면책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면책조항을 확대 해석하면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겠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약관의 면책조항은 정말 문구 해석대로, 문헌 해석대로 해야 된다는 게 동종 제한 해석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쟁, 내란, 혁명, 폭동 이런 것들은 거기에 준할 때에만 보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 보면 야구 프로야구 선수단에서 그 폭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폭동까지는 아니고 진 팀의 그 선수단이 그 관중들이 이긴 팀의 버스에 이렇게 방어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약관 조항에서 면책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전쟁에 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물어줘라라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그 약관조항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실 간에 인과관계 없는 경우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 이제 고지의무 위반이 많이 나오죠.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하게 되면 제척기간이 3년 이내 내지는 안날로부터 1월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있는데, 일단 고지의무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와의 사이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었는데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시죠? 또 하나는 고혈압이 있었는데 고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간경화가 있었습니다. 고혈압하고 간경화하고는 인과관계 있다고 보이지가 어렵죠. 인과관계 없습니다. 간경화는 고혈압 있지 않아도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뇌출혈은 고혈압 환자는 뇌출혈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 있을 때는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줘야 되느냐? 인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없다고 하면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 전에 사고 발생했다고 그러면 보험금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자는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했지요. 물론 이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과관계 없다고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과관계 없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인과관계 없을 때는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험금 지급해야 됩니다. 3번 판례에 의하면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보험계약자에게다. 우리 부존재, 그러니까 입증에 대한 책임,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은 외워서 할 게 아니고 주장하는 자가 이익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주장하는 자는 당연히 이익이 발생돼야 되겠죠. 인과관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죠. 그럼 누가 이익입니까? 보험계약자입니까? 보험자입니까? 보험계약자가 유리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인과관계 부존재, 인과관계 없다는 입증은 보험계약자가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문제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반환할까 청구할 수 있다. 이 전제 조건이 인과관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과관계 없을 때는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반환할 수 있습니까? 반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문제는 이 4번 지문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입니다. 피보험 이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금 이제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보험은 인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는데, 보험자의 상대방은 피보험자가 되겠죠. 우리 선거 나갈 때 선거권, 피선거권,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선거권, 직접 선거할 수 있는 권리. 마찬가지로 보험자, 보험회사,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 피보험자는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이 사람이 얻는 이익입니다. 경제적 가치. 이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숫자로 환산할 수 있겠죠. 숫자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피보험 이익은 적법해야 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당연히 피보험 이익이 있겠죠. 물건에 대한 보험 가액을 선정할 수 있고 보험 가액이 있을 거니까, 가치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인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질병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격을 이렇게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너는 얼마짜리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보험에는 피보험 이익이란 개념이 없고 단지 보험 가입 금액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 있는 개념이 피보험 이익 개념이다라는 걸 머리에 두고 이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피보험 이익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옳은 것이니까. 피보험 이익은 적법한 이익이야 하고 계약 체결 시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손해보험은 엄밀하게 따지면 미평가보험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당시에 때와 곳에 가액으로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평가보험, 협정보험 가액이라고 해서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처럼 단기간이거나 배가 어디서 빠지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은 협정가액으로 해서 기평가보험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적법한 이익에 한다는 건 맞지만 계약 체결 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 시간 시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에 확정할 수 있으면 피보험 이익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체결 시만 됐기 때문에 이게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물건보험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 미평가보험으로 말씀드렸죠. 원칙은 피보험 이익의 평가 가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해야 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 정하지 않고 아까 말한 사고 발생 당시에 때와 곳에 가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4번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 이익의 존재를 요한다. 이제 타인의 생명보험 나왔는데 일단 그건 다음 문제 때 얘기하기로 하고 생명보험 계약, 인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손해보험만 피보험 이익 개념이 있을 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보험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답이, 이제 맞는 답이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입니다. 손해보험은 일단 가장 큰 원칙이 이득금지 원칙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실손보상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득을 얻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 날 자동차 보험을 보자고요. 요때 1,000만 원짜리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자동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1,000만 원이 그대로 있을까요? 감가상각되면서 중고가치로 가격이 더 하락하겠죠. 예를 들어서 6개월 지나서 800만 원으로 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요때 만약에 1,000만 원을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실제 가치는 800만 원인데 그럼 200만 원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실손보상이잖아. 이득금지 원칙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800만 원으로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두고 보신다 그러면 이득금지 원칙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뭐 보험자 대리라든지 또는 중복보험 또는 비례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 요때 금액으로 한다. 이거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한 거를 지금 규정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죠. 손해액 산정 기준에. 두 번째,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신분가액에 의한 손해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한 신분가액에 의한 손해액은, 신분가액에 의한 손해액 산정은 특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옳지 않은 문제는 2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분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입니다. 아까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특약 우선하기 때문에 특약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차 손해담보 특별약관 에 가입하게 되면 만약에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800만 원 보상해 줘야 되는데 보통 약관으로는 신차 손해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이득이 생기는 거죠. 200만 원. 이런 이득금지 조항의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 산정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특약에 의해서 인정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틀린 지문이니까 이게 정답이. 세 번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합니까? 보험자한테 유리합니까? 당연히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손해사정 비용. 그래서 이거는 보험자가 부담하기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고,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적용하여는 보험에서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선박보험이라든지 해상보험이라든지 적하보험, 운송보험 같은 경우 아까 단기간이거나 아니면 사고가 언제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배가 빠졌어요. 이제 요즘 시대는 많이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언제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있지만 과거에 해상보험 같은 게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때는 배가 언제 빠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평가보험, 협정보험 가액, 처음에 보험 계약할 때 보험 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험 가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적용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약간 손해보험 산정의 예조항이긴 한데 여기 보면 상법상 손해액 산정 기준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손해액 산정의 예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분가액도 예조항인데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항입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보험자, 피보험자 얘기했죠?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않았는데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죠. 또 피보험자는 보험을 왜 듭니까? 보상받으려고 보험 듣는 겁니다. 담보받아서. 그래서 이런 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 피보험자는 나중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계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험계약 성립하고 나서 2개월이 경과하도록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없어진 겁니다. 해제됩니다. 아니, 소급표 없던 걸로.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 수표는 달리 보면 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을 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준 경우에 엄을 받은 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우리 보험료를 지급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 현금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현금이죠. 현금은 입금하면 돼요. 두 번째,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승인받을 때, 승인. 세 번째, 수표. 수표는 현금하고 동일합니다. 네 번째, 어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에 이제 우리가 98년도에 IMF가 있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외환위기도 있었지만 어음이 그때 되게 많이 통용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음은 발행일자하고 결제일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어음, 3개월 어음 하게 되면 오늘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럼 3개월 어음이다 그러면 3개월 그 결제일자에 은행을 가서 돈으로 현금으로 입금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어음을 오늘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3개월 어음이라고 그러면 결제일에 효력 발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학설이 뭐 유예설 이래가지고 대물 변제설 그래서 앞에 그 받은 날짜로 한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긴 한데 아직 판례가 지지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판례는 어음법에 의한 거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 결제일자 효력 발생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입자 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책임이 개시된다는 내용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거는 결제일자에 책임 개시가 된다고 보시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리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이게 지금 답이 될 것 같고 세 번째 문항이 계속보험료 지급이 없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보험약관 조항은 상법 규정에 위배돼서 묘다. 이거는 이제 자동실효 약관입니다. (95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요 판례가 나왔어요. 4번 지문에.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약관에 의해서 약관이 적용됐었는데 이 약관이 무효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상법에는 최고 해지하라고 돼 있어요. 요즘까지 바쁜 시대에 사람들이 일일이 내가 보험료를 언제 낼지 다 등록해놓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분납보험이라고 한꺼번에 한 번 보험료를 때 다 장기간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들기 때문에 대부분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자동차 보험도 분납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또 일반 우리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다 월에 얼마씩 이렇게 내는 보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보험료 내야 되는지 일반 계약자들은 잘 모릅니다. 다 본인이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날짜만 딱 되면 자동으로 실효시켰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해지 예고부 최고. 듣기로 계약자한테 당신은 언제까지 보험료 내지 않으면 이 계약은 실효됩니다라는 거를 통보해야 되고, 그 통보되는 내용이 그 계약자한테 도달돼야 됩니다. 또 도달되지 않으면 효력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때 해지해야 됩니다. 그게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시간만 되면 자동 실효시켰어요. 그래서 그 약관은 무효다라는 게 이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지예고 납입 최고에 대한 그 판례 내용입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범위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못한다. 여기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까지 같이 묶어져 있는데요. 아까도 저 앞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보험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 관련자들 잠깐 보시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 주로 인보험의 경우가 이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나뉘어 있고, 손해보험은 그냥 피보험자로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합니다.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얘기 안 해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하고 보험의 혜택을 보는 그 보험 계약 당사자, 보험계약의 당사자, 부부된 당사자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자가 계약자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가 부인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이제 여기는 해지예고 납입 최고하고 요거를 같이 묶어서 지금 나온 지문인데, 해지예고 납입 최고는 이렇게 자동 실화하면 안 되고 분납에 대한 예정에 대한 거를 최고해서 언제까지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됩니다라는 거를 배달 증명을 통해서 보내고 나서도 입금이 안 되면 그때 해지하라는 게 그 해지예고 납입 최고 약관에 대한 내용인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일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보험계약자니까. 근데 요 사람한테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알아야 되겠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서면 동의. 자필 서명이라고 얘기하죠. 실명에서. 이때 주로 보험계약자한테는 받습니다. 근데 이 피보험자한테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됩니까? 만약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랄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부인이 아까 말한 대로 서면 동의가 이 피보험자한테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남편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고 부인이 서면동의 안 하고 생명보험 들어놓고 나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 남편한테도 서면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 이 피보험자, 타인을 위한, 이 타인한테 보험 받지 않은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뭐가 무효냐? 사망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동의받지 않고 보험계약 지속됐다가 피보험자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이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기 지문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서면 동의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최고 역시 해지할 때도 이 사람한테도 납입 최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다음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는 대부분 그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걸로 내니까 뭐 매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긴 안 합니다. 왜냐면 계산기를 안 갖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다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이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피보험이 얘기했는데 보험가액이라고 하는 게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만 있다고 그랬죠? 이거 어쨌든 물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되겠죠. 손해보험이겠죠. 화재보험 계약이니까. 보험가액은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 건물 가격.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험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졌다면 보험 가입 금액이죠. 보통 금액 합니다. 만약에 보험 가입이 이 건물이 1억짜리 건물인데 보험을 전부 1억 다 들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보고 전부 손해라고 합니다. 전부 손해. 전부 손해. 전부 보험. 네. 근데 만약에 보험가액이 1억인데 나는 좀 돈이 없어서 조금만 들겠어. 5천 들었다. 그러면 일부 보험이 되겠습니다. 실제 1억인데 보험을 뭐 한 2억 들었다. 실제 값어치는 1억인데 이거는 초과보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보면 화재로 인해서 5천만 원의 실손해가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실손해가 5천만 원이 나왔다. 5천만 원. 5천만 원. 다 각각 이런 보험을 들었다 칩시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거는 전보험 1억 들었으니까 5천만 원 뭐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해줘야 되나요? 2억 들었으니까 또 이거는 일부 보험 들었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딱 실손해야 같은 금액을 보험 가입했잖아요. 그럼 이거 5천만 원 가입돼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뭐하러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냥 5천만 원 보험료 반만 내면 되지. 이때 나온 게 이제 요 문제 지문인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서두에 손해보험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게 이득금 연칙이라고 그랬어요. 이득금치. 이득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전제요건을 머리에 깔고 한번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갑이 보험가액 1억 원짜리입니다. 보험가액 1억. 1억짜리. 을보험회사와 갑이고 을은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갑은 뭐 피보험자라고 보면 되겠죠. 일 1억짜리 보험을 보험금액 9천만 원. 그럼 아까 여기 잠깐 지웠지만 일부 보험이죠. 1억짜리 들어야 전부 보험이고 1억 밑에는 다 일부 보험이 되겠죠. 일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두 번째, 갑은 또 하나 병보험사에다는 이거는 이제 을보험사고 병보험사에다는 보험가액은 똑같이 1억인데 6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둘 다 일부 보험 든 겁니다. 전부 보험 든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화재가 나서 실손해가 5천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9천만 원짜리니까 5천만 원이니까 5천을 줘야 되나? 6천이니까 5천만 원 넘으니까 5천을 줘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득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달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1억짜리 가입을 할 때 5천만 원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1억짜리. 근데 1억짜리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례보상 내지는 그 비율에 따라서 보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계산하고 말 것도 없이 0.9만큼 줘야 되니까 9, 4, 15, 4,100 준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또 여기도 1억짜리 가입할 때 5천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6천 가입했으니까 병보험사는 6, 5, 30, 3천만 원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산식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실제 손해액은 5천만 원이죠. 만 원짜리 빼겠습니다. 곱하기 얼마예요? 보험가액 1억이지 않습니까? 1억분의 여기는 보험가액 금액 9,0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0.9니까 4,500만 원이 되겠죠. 두 번째 병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손액 5천만 원은 5천만 원 맞고 1억분에 6천만 원이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역시 0.6이니까 3천만 원.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실제 손해액은 5천만 원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일부 보험으로 계산해 보니까 4,500, 3,000에서 7,500만 원이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에 어긋납니까? 이득금지 원칙 2,500만 원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허용될까요? 당연히 허용이 안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7,5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의 기준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환산. 이것도 역시 뭐 계산해보면 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1대 1.5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계산하기 편하게 2천만 원, 3천만 원 1대 1.5니까 2천, 3천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일일이 한번 계산해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중복보험에 대한 기약이 되겠죠. 중복보험이잖아요. 지금 둘이 합쳐서 7,500만 원이니까. 중복보험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 을보험사. (5천만 원) 곱하기 양쪽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4,500불에 플러스 3천만 원 분의 4,500. 뭐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면 3천만 원 나옵니다. 또 병보험사. 병보험사는 5천만 원 곱하기 부모는 똑같고 4,5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에 분자는 3천만 원을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5천만 원이죠. 실손해를 넘지 않죠. 이득금지 원칙에 부합하게 그렇게 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이득금지 원칙에 대한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을은 3천만 원, 그 다음에 병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연대 책임은 두 보험사가 아까 말씀드린 9천만 원짜리 보험은 4,500만 원, 6천만 원 가입한 데는 3천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예. 이것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계산 문제다 보니까 예.